안녕하세요. 배구도사TV입니다. 비시즌 경기가 없어서 허전했던 우리 여자 배구 팬들에게 멋진 경기를 선사해준 2024 VNL이 막을 내렸습니다. 막강한 전력의 이탈리아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고 일본이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며 준우승을 차지해 우리 팬들에게 부러움과 박수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오늘 콘텐츠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도쿄올림픽 이후 현재 상태로 진화해서 완전체가 되었는지 살펴보고 우리 대표팀이 일본의 어떤 부분을 참고해서 세대 교체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VNL에 출전한 일본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일본 대표팀은 마나베 감독을 필두로 윙스파이커의 코가, 마유, 이노우에, 하야시, 쿠로고, 와다, 미들블로커의 아라키, 아이리, 와타나베, 야마다, 세터의 이와사키, 세키, 리베로의 코지마, 후쿠도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나베 감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마나베 감독은 현역 시절 세터로 활약을 했으며 2005년 히사미츠 스프링스에서 감독으로 데뷔해 2년 만에 팀을 우승으로 이끈 후에 2008년에 처음으로 일본 여자배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역임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일본팀은 2012년 런던 올림픽을 목표로 4년간 일본 대표팀을 이끌 감독을 찾았고 스프링스에서 좋은 지도력을 보인 마나베에게 팀을 맡겼습니다. 마나베 감독은 부임 후에 포지션별 코치와 훈련을 세분화해서 일본식 배구를 할 수 있는 기본기와 포지셔닝을 강조했고 당시에는 생소했던 아이패드를 보면서 전략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배구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런던에서 4강에 진출하고 한국과의 3, 4위전에 승리해 28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죠. 그 후 대표팀을 떠나 약 5년간 2부 리그에 있는 빅토리아 팀의 총감독으로 있으면서 2부 리그 우승을 이끌었고 2021년 세대교체가 필요했던 일본팀의 지휘봉을 다시 잡으며 파리올림픽을 목표로 하는 일본팀의 현재를 만들었습니다. 마나베 감독은 이번 VNL 최고의 감독으로 뽑을 수 있을 만큼 감독의 역할과 선수 기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보여준 감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나베 감독의 작전 타임 시점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선수들이 흔들리거나 흐름이 넘어가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딱 필요할 때만 작전 타임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집중력이 잘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인상적인 부분은 작전 타임의 내용인데 일본의 작전 타임에서는 감독이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주장인 코가가 선수들에게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감독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하는지 선수들에게 훈련을 통해 미리 인지를 시켰고 그것을 잘 아는 선수들이 작전 타임을 통해 한 번 더 되새기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수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플레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감독에게 매 순간 듣는 것보다 자신 스스로가 깨우치고 말하는 것이 훨씬 자각에 유리하겠죠. 이것은 외국인 감독의 입을 거쳐서 그리고 통역사의 입을 거쳐서 선수들에게 전달되는 우리의 방식보다 훨씬 선수들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고 즉각적임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것은 작전 타임뿐만이 아니죠. 마나베 감독의 선수 교체 타이밍과 적중률은 세계 어떤 감독보다도 뛰어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4강 브라질전인데 그동안 주전으로 기용되었던 하야시 대신에 나와서 21점으로 양팀 최다 득점을 했던 와다의 기용은 모두가 주전이고 중요한 선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 전에도 중국이나 터키전에서 수차례 적절한 선수 교체로 흐름을 바꾸고 승리를 따냈던 경기가 있었죠. 마나베 감독은 주전 선수라도 흐름이 좋지 않으면 바로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유가 안 좋을 때는 이노우에를 투입해서 숨통을 틔우고 하야시가 안 좋을 때는 와다를 써서 승리를 이끌고 미들에서도 아라키, 야마다, 아이리, 와타나베를 상황에 맞게 돌려서 기용을 했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기용했던 포지션인 세터도 마찬가지로 세키가 교체 출전해서 분위기를 바꾼 경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핀포인트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일본은 실수를 하는 선수가 발생을 해도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본팀의 선수 구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의 현재 엔트리 14명은 누가 주전으로 나와도 큰 기복이 없이 자기 역할을 하며 유기적인 플레이를 지속합니다. 또한 선수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감독은 상황에 따라 어떤 선수를 투입할지 결정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선수 한 명 한 명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일본의 윙스파이커는 코가, 마유, 하야시, 와다, 이노우에, 쿠로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프로에서는 레프트로 활약하는 선수들이고 특징은 어느 선수도 리시브에 약점이 없고 빠른 공격을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역할적으로 보면 주장 코가는 일본의 주포로 하이볼 오픈부터 파이프까지 큰 공격을 담당하며 가장 믿을 수 있는 팀의 주 득점원 역할을 합니다. 마유와 하야시는 안정적인 리시브로 팀을 끈끈하게 만들며 빠른 발과 다양한 공격으로 상대의 타이밍을 뺏는 킥오픈이나 시간차를 주로 보여줍니다. 마유가 코가와 하야시의 중간 역할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와다와 이노우에는 백업으로 출전하지만 공격력은 주전 선수들 못지 않은데 와다는 하야시보다 큰 공격력을 보여주며 킥오픈보다는 백어택의 강점이 있습니다. 하야시의 킥오픈이 막히거나 상대 전위가 높고 발이 느리지 않을 때 와다로 교체해서 효과를 본 경기가 있었죠. 이노우에 역시 마유의 백업으로 들어가는데 마유가 키가 큰 편이 아니라서 오픈 공격에서 해결이 안 될 때,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공격이 필요로 할 때 이노우에의 연타, 쳐내기 같은 스윙 테크닉을 통해 해결책을 찾습니다. 구로고는 원포인트 서버의 역할로 날카로운 서브로 상대의 후위 약점을 파고드는 역할을 소화합니다. 미들에서도 주전을 고정해서 쓰지 않고 상황에 맞게 돌아가면서 기용을 했죠. 그래서 4명의 선수 출전 시간이 거의 동일합니다. 주로 아라키와 야마다가 선발 출전을 하는데 아라키는 중앙에서 AB 속공 같은 정적인 공격을 담당한다면 야마다는 백비나 외발 이동 같은 동적인 공격을 자주 시도합니다. 같은 미들이라도 성질에 따라 공격 방식이 다른 점을 활용해 상대 전위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아일이나 와타나베도 속도와 높이를 고려해서 교체 기용을 하고요. 세터는 그래도 가장 교체가 적은 포지션인데 이와사키가 워낙 좋은 토스웍을 보여주면서 흔들리지 않는 편이라 백업으로 있는 세키의 출전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와사키가 나이가 많은 편이라 체력적으로 어려울 때 또는 잠깐 흔들리는 타이밍에 나올 때면 세키가 들어가서 팀에 활력을 주고 좋은 수비로 팀을 끈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리베로 또한 매세트 교체 기용을 많이 하는데 안정적인 리시브가 필요할 때는 코지마를 쓰고 랠리가 길어지고 오픈 공격이 많아서 디그가 필요할 때는 훅구도메를 넣어서 상황마다 적절한 기용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일본은 주전이든 백업이든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상황마다 출전하는 선수가 다르며 모든 선수가 중요한 타이밍에서 활약을 하는 점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선수 구성과 기용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일본팀은 2020년 도쿄올림픽 실패 이후에 마나베 감독을 선임하고 3년 동안 수많은 선수들을 선발하고 테스트했습니다. 2020년부터 수없이 많은 선수들이 대표팀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의 멤버가 되었죠. 예비 소집까지 하면 총 50명에 가까운 선수들이 4년간 대표팀에 뽑혔고 출전을 하며 옥석이 가려졌습니다. 여기에 감독과 선수 구성뿐 아니라 일본 배구가 경쟁력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만의 배구 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신체 조건이 유럽이나 남미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특성은 배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죠. 축구팀에서도 보면 일본은 조직적인 패스 플레이를 주로 하지 포스트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가장 잘 맞는 스타일을 찾고 그것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죠. 그래서 일본이 추구하는 배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모두가 수비하고 빠르게 공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트 위의 모든 선수가 리시버에서 실수가 없고 2단 연결에서 미스가 없으며 상대의 점프보다 더 빠르게 공격하는 모습은 일본 배구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발보다 더 빠르게 토스를 올리면 키가 작아도 상대의 손에 거치지 않고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좋은 수비를 계속해서 보여주면 상대방은 지쳐서 범실을 남발하며 자멸하게 됩니다. 이게 일본 배구의 목표이자 경기 철학인 것이죠. 평균 신장 174의 VNL 최단신 팀인 일본이 준우승을 차지한 것은 우리나라 대표팀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감독의 역할, 선수 구성의 원리, 선수의 역할과 기능, 선수 교체의 타이밍, 자신들에 맞는 공격과 수비 방식 등 많은 부분을 우리나라가 참고하고 배워야 합니다. 저는 이번 VNL을 보고 중계를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부럽다였습니다. 와, 경기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진짜 맨날 이런 경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맨날 배고파도 좋겠다. 이런 경기만 맨날 나온다면. 우리나라 V리그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도 진짜 좀 많이 발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배구 팬들도, 심지어 김연경 선수도 일본의 배구에 박수를 쳤고 응원했던 이번 대회였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일본을 부러워해야만 하는지, 올림픽에 진출하는 나라들의 경기를 보고 안타까워해야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배구를 움직이는 분들의 진심 어린 각성과 미래를 위한 장기 플랜이 절실하게 필요한 현재 한국 여자 배구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여자배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